좀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보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안 보낸다고 해서 안 받을 사람이에요. 달러가 없어서 나라 망한다는 보수 언론의 협박. 김원장 기자가 낱낱이 헤쳐봅니다. 요즘 언론 경제 파트를 보면요. 네. 코스피 주가 폭등에 대한 이야기 없지요. 네. 국가 부도 이야기 많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부도 난다고 지금 난립니다. 환율 때문에 막 예. 부도난다 이런 말 많더라고요. 난리예요. 네. 야, 이거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네. 제가 판단할 능력이 안 돼서 이런 데서는 제가 분노하지 않습니다. 판단할 능력이 안 돼서. 아, 듣고 판단하고 듣고 화가 올라오면 화냅니다. 네. 듣고 수긍하면은 또 이제 화가 나지 않고요. 네. 자, 먼저 경제 전문 기자 김원장 기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그리고 경제 관련 오늘 미디어 비평을 해주실 분입니다. 이봉우 연구원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봉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는 기사 소개해드리러 나왔고요. 네. 장장 20-30년 동안 민주개혁 정부만 들어서면 나라 망한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보수 경제지들의 행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 언론 보도 보면 요새 국가 부도 얘기 많이 하죠. 네, 3차 외환 위기론이 요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심도 있는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진짜 경제 전문가를 또 한번 모셨습니다. 네. 경제학 박사입니다. 이건우 박사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치경제학을 전공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연구하고 있는 이건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아예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봉우님 네. 진행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최근에 나왔던 이 경제 위기론 보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먼저 보여드리면서 좋아, 시작을 좋아. 하고 우리 두 전문가 네. 분들께 설명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12월 3일자 조선일보 보도고요. 3차 외환 위기론을 아예 대문짝만하게 띄웠던 대표적인 보도 사례입니다. 예, 자료 1번이고요. 아예 보도 제목에 3차 외환 위기 조짐, 와. 재정 적자 확대하며 가속 페달 밟는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3차 외환 위기로 달려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그러네. 그런 보도인데 이 기사가 이제 최근에 몇 가지 경제 지표를 근거로 해서 거기다가 이제 조선일보만의 자의적인 전제를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만든 대표적인 공포 조장 보도입니다. 일단 최근에 이게 지금만 문제가 아니고 12월 몇 개월째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고환율 문제,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다. 네네. 요거를 한 가지 이유로 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우리 정부가 가까스로 타결했던 한미 관세 협상. 관세 협상. 거기서 우리가 대미 투자 펀드로 3,500억 달러를 네, 미국에 3,500억. 투자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3차 외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얘기를 들어도 1, 2차 외환 위기랑은 너무 얘기가 다른 거라는 게 확 느껴져요. 왜냐하면 1차 외환 위기는 말 그대로 IMF 위기였잖아요. 네. 실제로 달러가 없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또 국제적인 경제에 영향도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외환 위기도 2008년 이제 미국발 모기지 사태였는데 네. 그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때문은 아니죠. 네. 미국의 영향 때문이었는데 갑자기 3차 외환 위기로 와서는 우리가 미국에다 3,500억 달러를 줘야 되고 이렇게 큰 돈을 줘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건전재정해야 되는데 돈을 이렇게 막 물쓰듯이 쓴다고 하니 더욱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달러가 없어질 거야. 없어질 거다. 이렇게 전제를 깔아서 3차 외환 위기론으로 밀어붙이는 대표적인 기사입니다. 네. 이게 그 진실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이제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님? 기자님, 네. 빨리 얘기해줘요. 잘 말이 안 돼가지고 잘 몰라서 그러시겠죠? 알고 그랬을까? 아. 외환위기라는 게 우리가 달러가 없으면 이제 98년도 우리 IMF 외환위기 때문에 나라 전체에 달러가 없었어요. 네. 밖에서 돈을 안에 자본이 없으니까 밖에서 빌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밖에서는 달러라는 돈을 쓰잖아요. 네. 달러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빌린 돈을 차환 갚지를 못해서 우리가 그때 IMF로 빌린 돈이 얼마쯤 빌렸는지 알아요? 그래서 경제 주권을 사실상 일시적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우리가 정말 치욕적으로 돈을 빌려왔는데 그때 210억 달러 빌려왔어요. 210억 달러요? 그러니까 오. 얼마예요? 한 30조? 네. 210억 달러가 공교롭게 어떤 돈이냐면 5년 동안 앞으로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메가팩토리에 투자하는 돈이거든요. 우리 그냥 한 기업이 미국의 한 덩어리 큰 공장에 투자하는 돈이 요즘 그 정도인데 우리가 그때 그 돈이 없었어요. 와. 반대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잠시 후에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뭐 대외 순채 공급된 거는 10년도 넘었고요. 아니 네. IMF가 결국 우리한테 빌려준 게 210억 달러밖에 안 우리는 돼요? 그때 4년 만에 갚아버렸잖아요. 전 세계에서. 야, 210억 달러 빌려주고 그 생색을 내고 이 새끼들 진짜 대한민국 흔들어 제끼고. 이제 죄송합니다. 오늘 네. 이런 말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와. 우리 경제가 커졌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뭐 자만해서는 안 되지만 그건 안 되죠. 네.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우리 경제의 볼륨 관련된 숫자를 잘 모르세요. 객관적인 숫자, 아주 기본적인 숫자들을 우리 박사님 공감하시죠? 네, 맞습니다. 숫자를 그래요? 잘 모르시니까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예를 들어 우리 경제 규모가 뭐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 정도예요. 그럼 이게 그런 나라들은 큰 나라들이지.
GDP 대비 심지어 뭐 제가 스페인, 호주는 우리 뒤에 있어요. GDP.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예요. 정확하게. 그래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우리 경제를 아직도 70년대, 80년대 자신들이 성장하고 공부했을 때 그때 생각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 일본에 이세탄 신주쿠가 제일 큰 백화점이거든요. 제일 큰 백화점이에요. 어마어마해요. 1년에 매출이 3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제일 큰 백화점이 1년에 매출 얼마나 올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몇천억 원 올릴 거야. 이러죠. 근데 뭐 얼마나 올려요? 반포 신세계 3조예요. 제일 커요. 일본보다 더 커요.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고가 고정돼 있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민생 쿠폰을 줘도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이 베네수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계속 얘기해. 예, 우리 참 베네수엘라 국민들한테 참 언제 진짜 한번 죄송해요. 기회 되면 사과해. 죄송하다는 말씀이라도 한번 하늘 망한다는 이야기만. 예. 그러니까 이런 규모를 모르니까 예를 들어 근로자들 임금 올라가는 것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조금만 더 참지. 우리가 지금 그럴 땐가. 이런 그때 그 경제에 대해서 이념처럼 생각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또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환위기란 환이 달러가 부족해야 되는데 달러는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밖에 갖다 쓰려고 하거든요. 공공이, 기업이, 민간이. 소학개미들이 자꾸 안에서 돈 벌려고 하지 않고 미국에서 벌려고 한단 말이죠. 자꾸 그러면 미국 가서 투자하려면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네. 외환시장에서 달러 주세요 하면서 달러 수요가 높아지면서 원달 환율이 자꾸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달러가 부족해서 고환율이 온 건 아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 제가 생각할 때 조금 특이한 거가 이제 환율이 올라가지고 이제 위기가 온다라는 이제 그런 순서를 많이 따르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옛날 제가 어릴 때인데 이제 97년도, 98년도 그때 IMF가 왔었을 때는 IMF가 왔기 때문에 환율이 엄청 뛰었거든요. 환율이 막 올라가지고 막 외환위기가 온 게 아니고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 짚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자료를 보시면 이번 자료 틀어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그 97년도에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채권가 그러니까 이제 돈 받을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달러로 갚아야 될 채무 이걸 이제 뺀 게 이제 순대외 금융 자산이라고 부르는 지표입니다. 네. 네. 97년도 당시에 보시면 채무가 더 많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해외에서 한국 좀 이상한데 해가지고 돈 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빨리 하면 갚아 하면은 지금 네. 휘청휘청하지. 휘청할 수밖에 없겠죠. 어.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순 채권국이 된 것뿐만이 아니고 1조 달러입니다. 그 규모가. 와. 대단하네 대한민국.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고맙습니다. 아까 조선일보류의 보도들이 야 이거 미국에다가 3,500억 달러나 투자하게 만들어놨으니 어. 우리 달러 없어 이거 미국에 다 주면은 달러 없어질 거야 안 그래도 고환위기인데 네. 그래서 외환위기가 온다는 거야 아까 조선일보 기사 같은 사례가 네. 근데 보시면은 지금 우리 순채권국인데다가 네. 제가 알기로 아마 우리나라 지금 외환보유고 자체도 상당히 맞습니다. 다시 튼튼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음. 한 4,306억 네, 달러 정도 그렇습니다. 갖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조선일보가 3,500억 달러 미국에 주면 이제 우리 망한다 외환위기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3,500억 달러가 한 네. 번에 다 투자한 거 아닙니다. 네. 한 해 그 200억 아. 달러로 막혀 있어요. 네. 그럼요. 네.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외환보유고 4,300억 달러 얼마 전까지 4,200억 달러였어요. 정부가 또 채원 얻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좀 환율이 자꾸 올라가니까 4,300억 달러를 가만 놔두면 이게 정부가 빚내갖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외환보유고라는 게 유사시에 쓰려고 달러 보따리를 만들어 놓은 건데 네. 그냥 달러 보따리를 저기 창고에 놔두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굴려요. 채권이나 굴려요. 10%는 주식으로 굴리고 그럼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4,300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죠? 네. 그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 남느냐는 한국은행이 안 밝혀줘요. 국회나 이런 데서 언론에서 간섭하니까 왜 금을 좀 더 사두지 뭐 이렇게 그래요? 안 밝히는데 여기서 보통 한 200억 달러 정도는 벌어요. 아. 그래서 70%는 항상 국고에 반납이 왔거든요. 이걸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거니까 국고에 반납할 그 돈이 사라지는 거지 우리가 어디서 생돈 뜯어와서 하는 거 아니고 외환 보유고를 잘 굴려서 거기서 남는 이익금으로 미국에 투자하겠다. 근데 바꿔 말하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제 뭐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데 투자하는 거지만 또 그 돈이 완전히 날아간다고도 할 수 없잖아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특정 진영에서 그 돈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그래서 이제 외환 보유고 잘 굴려서 그 동안에 우리가 아껴둔 돈을 해마다 그것도 맥시멈 200억 마진콜 그쪽에서 그렇습니다. 150달러 필요하다면 150억 달러를 주고 네. 160억 달러 필요하다면 160억 달러를 송금하는 건데 달러로 송금하는 건데 네. 있는 거에서 번 거에서 보내주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 보내면 좋죠. 안 보내고 싶어요. 그럼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보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안 보낸다고 해서 안 받을 사람이에요. 그런 주장을 해서 너무 많이 뜯긴다고 말씀을 하시면 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백악관 앞에 가서 시위해라. 피켓팅이라도 한번 하면 좋겠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경제 규모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만드는 이 돈인데 이걸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라고 합니까? 이렇게 피켓팅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욕심이 환율이라는 게 네네. 환율이라는 게 이제 해마다 계속 올라와서 기어이 우리가 이제 1,400원대 후반에 와 있으니까 환율 우리가 수출에 1,400원이 좋은지 1,300원이 좋은지
1,500원이 좋은지 1달러당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이창용 총재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몰라요. 네. 다만 지금 급격하게 너무 높아졌으니까 음. 경제는 좋은 거 나쁜 거보다 안정적인 게 제일 좋아요. 네. 안정적인. 어.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자꾸 고환율로 나라 망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우리가 그러니까 대외 금융 자산이 2.7조 달러예요. 우리 돈 한 4천조 원을 해외에 담궈 놓고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담궈 놓은 돈이 2,500, 2,400조 정도 돼서 그래서 1조 6천억 정도가 1,600조 정도가 우리가 순 채권국이라는 뜻이에요. 자, 쉽게 말해서 4천조 원을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 우리 정부가 해외에 담궈 놨는데 제가 최욱 씨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환율이 올 들어 한 7, 8% 올랐단 말이에요. 저점 기준으로. 그거 다 달러잖아요. 네. 우리가 4천조 원 담궈 놓은 거 요렇게만 보면 8% 오른 거예요. 그렇지. 아. 그렇게 하면 앉아서 버는 거예요. 이득이지. 그 돈이 얼마예요? 320조. 물론 그 지금 당장 현실적인 뭐 우리가 시세 차익을 바로 올리는 건 그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다 양면이 있는데 그렇죠. 한쪽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유, 너무 아주 친절한 설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국가 파산론 부추기는 언론 얘네들은 이제 다 틀려먹은 거다. 요거는 완벽하게 이제 이해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포대 대통령으로 지금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진실은 뭐예요? 진실. 아, 이때 당시에 거시적인 경제 수치는 사실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보다 좋았다는 훨씬 것은 좋았죠. 이미 노무현 정부 때는 평균 5% 성장했어요. 네. 수출도 많이 성장했고요. 그 뒤에 나오는 보수 정부들보다 수출도 네. 많이 성장했고 노무현 정부는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방향성을 제시했죠. 맞습니다. 네. 행정 수도가 물론 이제 헌재에서 위헌 판정을 받아서 못 갔지만 네. 그래도 계획을 세웠던 정부예요. 네. 음. 재정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실 건 330과 220이라는 숫자예요. 330과 220.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내년에 이제 700조 넘는 국가 예산을 짰는데 600조로 할지 700조로 할지 800조로 할지 우리는 몰라요. 진보 정부는 많이 쓰고 보수 정부는 재정을 아끼자고 하잖아요. 네네. 우리는 정답을 몰라요. 지난 정부는 정말 조금 썼어요. 음.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성장률이나 제가 표를 좀 준비해 왔는데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아지고 수많은 지표로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이거 나는 이렇게 소비 동향이 이렇게 12개월, 12분기 연속 이런 건 12분기가 뭐야? 4분기, 5분기 연속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본 적이 없는데 기자 생활하면서 굉장히 무서웠는데 정부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네.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재정을 아꼈느냐? 3년 동안 330조 적자가 났어요. 330조 조 적자가 났고 이것저것 메꿔서 적자 부채만 220조를 발행해요. 그 중에 100조가 올해 발행되는 거예요. 이것도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쳐요. 나라 재정이 소중하다면서요. 그런데 330조 적자를 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해마다 100조 넘게 적자를 냈죠. 코로나로 재정을 엄청 확대했다. 아, 코로나 때. 네, GDP 대비해서 적자 비율이 3% 4% 넘어갔어요. 네, 음. 얼마나 많이 비판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만큼 적자를 내는 거예요. 아, 이건 그리고 갔어요. 떠났어요. 다행히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걸 잘 이해 못하실 그렇지 않으면 구체소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수치를 잘 모르니까 자신이 얼마나 적자를 많이 내고 갔는지 모르지만 네. 우리는 정답을 모르지만 성장률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성장률 네네. 그래프를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있어요? 네, 6번. 네, 네, 분기별 성장률 보세요. 누가 봐도 그냥 뚝뚝뚝 떨어졌어요. 2023년부터 2점부터 뚝뚝뚝 떨어졌어요. 그냥 쉽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아시겠죠? 소비 동향 한번 보여주실래요? 5번. 자, 네. 12개월 제가 세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 출연할 때마다 7개월 연속 소비 동향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오래 10개월 이상, 11개월 이상 제가 세봤어요. 12개월에 갔어요. 윤석열 때 그냥 폭망이네. 네. 딱 이건 뭐 그럼 정확하네. 정부가 뭐든 해야 되는 거예요. 독일이 재정에 가장 예민한 나라예요. 독일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2차 대전을 겪은 히틀러라는 사람을 만난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은 재정에 너무너무 예민한 나라인데 독일이 올해 헌법 고쳐가지고 재정 적자를 확대해요. GDP의 4%까지. 그러니까 뭐든 해보려고 하는데 저때 지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건 기억해야 돼요. 딱 정확하네 그래프가. 또 그리고 그냥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제 GDP라고 하는 거를 지표를 많이 쓰잖아요. 중요시하고. 근데 GDP가 이제 소비, 투자, 그다음에 정부 지출, 그다음에 순수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소비가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기자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료처럼 소비가 저렇게 막 뚝뚝 떨어지고 뚝뚝 떨어졌네. 한다면 GDP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을 겁니다. 예. 이 윤석열 이건 뭐 명확하네 그냥. 아무것도 안 했지. 딱 거짓말처럼 딱 윤석열 때 이렇게 네. 그러니까요. 마이너스네. 네. 심지어 외환보유고도 윤석열 정부 때 많이 내려갔어요. 많이 윤석열 내려갔다가 때? 지금 회복하고 있는 중이고 네. 뭐 지금 소비 동향도 보셨지만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서 추락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돈을 안 썼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언론은 경제 지표가 망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비판도 하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지상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건전재정. 건전. 이름부터가 좋잖아. 건전재정 얼마나 간단한 프레임입니까? 이름부터 좋잖아. 그걸로 언론이 좀 밀어붙였다. 잘하고 있는 그거 것처럼. 안 물론 돼. 근데 윤석열 정부 때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80조나 죄송합니다. 80조를 손해봐버리면서 이제 정권 후반기가 이제 작년 개헌 전이죠. 네.
그쯤 가면은 조금 비판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그건 이미 무너져가는 무너져간 배였고 거고. 예, 상대적으로 좀 지금 말씀하신 세수 결손은 재정 적자랑은 조금 다른.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세금이 100원쯤 들어올 줄 알았더니 계산 미스. 70 그렇죠. 어. 70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것도 70조. 그건 이제 계산을 잘못한 거니까 그렇다 치고 네. 어찌 됐건 우리가 후손에게 남겨줘야 할 건 재정 적자 장부거든요. 네. 그 적자가 너무 많이 쌓였다. 진보 정부도 그만큼 쌓여요. 음. 이 정부도 다음 내년에 그만큼 100조 적자 내가 적자 채권 찍어낼 거예요. 그런데 진보 정부는 말은 하잖아요. 우리 어쩔 수 없이 써야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적자가 늘어나는 걸 감수해야겠어요 하고 네, 적자가 늘어나는데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는 지금 말씀하신 건전재정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너무 건전하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남겨놓은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그래서 이렇게 뚝뚝뚝 떨어졌는지 우리나라가요. 예를 들어 한 7점 해마다 성장률이 7.2%씩 10년 성장하면 이게 복리니까 2배가 돼요. 100% 경제가 10년 만에 성장한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네. 이걸 30년 넘게 한 나라예요. 와. 중국이 이걸 20년 정도 했어요. 그 중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단하네. 대단하네. 네. 그렇게 들으니까 난리 그러니까 났네. 베트남 막 4년째 7% 성장한다니까 우리는 34년 했어. 와. 대한민국이요? 그 중에 와. 10% 넘게 성장한 게 15년이에요. 와. 15년 동안. 진짜 대단하다. 와. 그런데 대단하다.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이 되면 성장률이 뭐 그럼 뚝뚝 떠나야 떨어지는데 되죠. 이제 우리 여기서부터 걱정할 부분이죠. 우리 인구가 감소하면서 선진국보다 유럽보다 더 빨리 떨어져요.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방 이후에 5번 1%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80년대 오일 쇼크, IMF 98년도에 IMF 외환위기, 아까 2008년. 이야기했던 2008년 글로벌 그렇지. 금융위기, 코로나. 그다음에 코로나 2020년 맞았죠? 그 윤석열 바이러스 때. 그다음에 아니 우리가 이건 납득이 되죠. 우리가 이 네 번은 납득이 돼요. 납득이 되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잖아. 네. 그리고 한 번은 글로벌 이슈고. 이게 올해예요. 이게 올해. 아. 그런데 윤석열 바이러스. 올해도 원래는 작년 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1.6% 올해 전망하기를. 그러다가 점점 낮아지는 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점점 네. 낮아지는 걸 분명히 최상목 부총리 알고 있었을 거예요. 뚝뚝뚝 떨어진다 내년 전망이. 뭐든 해야 할 텐데. 이렇게 되다가 결국 한국이 올해 1% 성장할 수 있을까 했는데 뭘 했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계엄을 했어요. 아, 나 뭔 얘기하나 했네. 그때 포브스가 어떻게 말했죠? GDP 킬러가 될 거라고. 아. 코리아 이코노미. GDP 킬러. 그 필사적인 이 스턴트맨 할 때 이 몸부림이 한국의 GDP 킬러가 될 거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올해 성장률이 0.8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네 번의 경제 위기 말고 멀쩡한데 경제 위기를 만든 거예요. 그 최초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평화롭게 정권 이양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걸 지켜내고 어거지로 3분기에 1.3%라는 성장을 내놨어요. 이게 뭐 독일, 맞습니다. 영국 다 0%고 일본은 3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와. 우리 1.3으로 이게 어떻게 비유하냐면 제가 어젯밤에 아바타 3 봤는데 아 이게 재밌죠? 스포일러. 아바타 3. 그러니까 셜리가 이렇게 누구 이렇게 끌어올려 절벽에서 사람을 절벽에서 끌어올리려면 굉장히 힘든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나게 체중보다 힘들죠. 훨씬 인력이 세죠. 우리 경제를 겨우 끌어올려서 지금 뭐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겨우 이제 좀 서봐 숨 좀 돌리고 하면 서봐 쓸 수나 있니? 그렇지. 이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분기에 0% 이상만 성장한다면 올해 1% 성장을 벗어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다행히 4번의 1% 성장 아래를 올해는 넘어갈 수 있게 되고 내년도 올 초에는 1.4, 1.6, 1.8다가 지금 1.8까지 내년 나올 거예요. 맞아요. 조금씩. 그러니까 이 아까 절벽에서 끌어올린 이 친구가 조금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아, OECD는 한국이 내년에 한 2.2%. 뭉클하다. 네. 뭉클해. 그러니까 미국의 아이비들이 한국이 최악의 선을 넘어가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내고 있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억지로 살려내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잠재 성장률이라든지 재정 적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지. 네. 뭐 억지로 절벽에 떨어진 사람 위로 올려놨는데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걸 또 절벽에 떨어뜨린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자격은 없다.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